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가 됐고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방통위가 17년 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과방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3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오늘로 닷새째인데 지금 얼마나 복구가 됐을까요? 네, 전산망이 마비된 첫 평일이었던 어제 대란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부 24와 우체국 서비스 등 81개 시스템이 복구됐지만 아직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업무 포털인 온나라 시스템과 같은 500여 개 전산망이 여전히 먹통 상태고요. 이런 걸 완전히 다 복구하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화재로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한 96개 업무정보 시스템 목록도 어제 행정안전부가 처음 공개했는데요. 이 목록에는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시설정보,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체국 서비스의 많은 기능이 아직도 마비된 상태라서 어제 발길을 돌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을 재개했지만 착불소포와 안심소포, 수입인지 그리고 알뜰폰 구매와 같은 많은 서비스가 아직 이용 불가능한 상태고요. 신선식품의 경우 국내 택배 서비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프라인 창구와 대체 사이트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차 단속 요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처럼 아날로그 시절로 돌아간 상황 때문에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는데 5월에 얘기했던 그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 이 말을 또 했고 이번엔 가구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자신의 SNS에서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도둑 맞았다. 이 오래됐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구체적인 관세 부과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도 SNS에서 똑같이 영화 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영화 산업이 해외 자본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또 미국 자본과 인력이 해외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아서 구체적인 관세 부과 기준을 세우는 건 정말 어려울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화 말고도 가구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내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어떤 나라든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세부 사항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세상 모든 것에 관세를 부과할 태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시작된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가 어제 끝났죠? 네, 지난 25일 목요일부터 시작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4박 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방어에 나선 건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의중대로 결국 모든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어제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소관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한 국회증언감정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지난 4박 5일간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료한 뒤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의결되면 공표가 될 텐데요. 이 중에서 검찰청 폐지 조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7년 만에 연설을 했는데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차관급인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건 곧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어기라는 거랑 마찬가지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침략 위협에 맞서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자리에서 핵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다만 북한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전제로 교류와 협력을 할 수는 있다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연설을 한 건 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유엔 총회에 별도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측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충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서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대변인을 맡게 됐고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배치됐습니다.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는 국정감사와는 무관하다.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운영위에서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놓고 여야가 그간 거세게 충돌을 했었다 보니 명절 연휴 지나고 2주 뒤부터 시작되는 국감 때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감에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직책을 바꿨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렵냐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카카오톡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용자들 불만이 쏟아지더니 결국 원래대로 첫 화면을 돌리기로 했다고요? 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이 지난주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첫 화면에 친구 목록이 떴는데 개편 이후로는 인스타그램처럼 친구가 올린 상태글이나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는 피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용자들은 거래처 사람 일상까지 봐야 하냐 이런 불만을 쏟아내면서 업데이트 막는 법, 업데이트 되돌리는 방법 같은 걸 SNS상에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카카오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모두 반대했지만 개편이 강행됐다는 폭력성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잡음이 이어지면서 6만 원대였던 주가까지 무너졌습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개편을 한 건 이용자들의 광고 노출 시간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거였는데 고객과의 소통하는 채널이 부족하고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한 걸 무조건 따르게 하는 조직의 약점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친구 목록을 첫 화면에 다시 넣기로 했는데요. 시행 시점은 연내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긴데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할 거란 조사가 나왔네요. 네, 정보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어제 국토교통부가 자료로 냈는데요. 이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3,812만 명이 이동할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움직일 걸로 예측된 날은 추석 당일인 6일인데 이날은 고향으로 가는 귀성이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경이든 전부 다 가장 길이 막힐 걸로 보입니다.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추석 전날인 10월 5일이 가장 막히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8시간 10분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귀경길은 6일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9시간 50분 걸릴 전망입니다.
티맵 모빌리티도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치를 내놨는데요. 추석 당일인 6일에 늦은 귀성과 이른 귀경, 역귀성 등 다 몰리면서 6일 정오쯤 정체가 절정에 이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10월 8일 오후부터는 정체가 풀리고 평소 수준으로 돌아올 걸로 전망이 됐는데 꽉 막힌 길이 싫다면 가급적 10월 5일이나 6일 말고 다른 날에 움직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수원에서 시작된 정체가 신갈분기점까지 이어지고요.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역시 천천히 가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부천에서 시작된 정체가 신월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역 나들목에서 일직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매송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네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고용지표 발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5% 오른 46,31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26% 상승하며 6,66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8% 상승하며 22,59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6% 상승한 6,31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0.04% 오른 24,0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섹터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섹터별로는 지난주 강했던 에너지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1.91%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IT,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금융, 산업재, 필수소비재, 부동산, 소재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장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이 4bp 내리며 4.14%를 기록했고 2년물도 2bp 내린 3.63%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2% 하락한 98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한 분들이 세 가지 우려 속에 있다고요? 첫째는 셧다운과 관련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마지막으로는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불안감 속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서는 셧다운에 대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의 캐시 존스는 고용보고서가 늦어질 경우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일시적인 영향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UBS도 투자자에게 셧다운보다 연준의 정책 방향과 기업 이익 등 더 근본적인 요인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연준의 여러 위원들은 물가와 고용 사이의 균형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화됐지만 고용 둔화 위험은 커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연준 이사 스티븐 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중립금리를 낮췄다며 더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영화 그리고 가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100% 세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워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무역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연준의 금리 인하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또 상승했네요. 엔비디아는 2% 오르며 1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픈 AI,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AI 반도체 수요 확대를 입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연초 대비 주가는 36% 상승한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용 칩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아직도 장기 성장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큰 하락한 이후에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33% 상승한 3,4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38% 오른 8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현물을 4,500억, 선물을 1조 1,400억 순매수하였으며 기관도 3,500억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만 7,5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화장품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린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들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80억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860억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10억, 580억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한 종목을 보시면 기아는 140억, 카카오 130억이 있었습니다. 기관은 또한 금현물 ETF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150억가량 순매도했습니다. 52주 신고가는 APR과 영원무역을 포함한 43개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크게 올랐는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갔네요. 네이버는 7% 오른 27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두나무의 지분 7.2%를 들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는 20.4% 오른 12,1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이후 네이버와 최종 합병하는 방향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 간 합병 및 지분 수합 등의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네이버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두나무는 고밸류의 안정적인 성장을, 그리고 송치영 의장은 네이버 그룹을 지배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있는데 일부 마비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네요.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데이터 센터 이중화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서 삼성 SDS가 3% 오른 16만 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더불어 보안 관련주도 이슈가 되면서 파이오링크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11,1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종목을 보시게 되면 우체국 택배도 차질을 빚으면서 CJ 대한통운이 3.5% 오르며 85,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뉴스도 보겠습니다. 이번 10월 4일에 일본 총리 선거가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작년입니다. 2024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한 공포로 코스피가 하루에 9%가 빠졌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한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리 후보를 보면 고이즈미의 경우 기존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여겨지기에 BOJ의 금리 인상, 국채 발행 축소 등을 기대하며 엔화는 강세, 일본 국채 금리는 하락, 주식시장은 제한적인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에 반해 다카이치가 승리할 경우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 지연이 기대되므로 엔화는 약세, 일본 국채 금리는 상승, 그리고 주식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뭔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1% 내외의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의 대량 매도 이후 어제 바로 매수 전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불안 요소 외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과 동일하게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기전자, 금융, 운송장비,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 것 또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은 소식입니다.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네요. 국제 금값은 오늘도 1.83% 오른 온스당 3,82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46% 오르면서 지속적인 상승 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금 ETF로의 자금 유입량이 연속해서 증가 중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71% 내린 1,4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부가 한미 환율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발언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아침 저녁 날씨차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던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밤에는 복사 냉각이 활발해 기온이 낮아지고 낮에는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원 산지의 경우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충북 축풍령이 12.3도, 강원도 인제 12.5, 서울도 17.4도까지 내려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25, 부산 27, 제주는 26도까지 올라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그럴까요? 이렇게 안개가 자주 끼는데 오늘 아침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시거리는 파주와 음성은 200, 한평 의성은 220m에 불과합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점점 다가오니까 단풍 얘기 오가기 시작했는데 네. 올해는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져서 첫 단풍이 늦어질 거라고요. 네, 올해는 평년보다는 늦게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집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 물들었을 때인데요.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강원도 설악산으로 평년보다 4일 늦은 10월 2일쯤입니다. 네. 지리산은 10월 18일, 북한산과 계룡산은 10월 22일, 내장산에서는 10월 25일부터 나뭇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천단풍은 하루 20에서 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해서 중부지방은 10월 2일에서 22일, 남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나타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요즘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이 볼 때는 우리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 정치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질문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21대 외교통일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한미 FTA 진행 협상 과정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문제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당당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3,500억 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국회하고 정부하고 좀 두 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역할 분담? 국회에서는 3,500억 불이 좀 부당하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은 어떤 제2, 제3의 마스가 한미가 그 윈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약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우리가 조선 관련된 마스가 협력은 윈윈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결국 SMR이나 에너지 문제가 AI 시대에 제일 중요할 텐데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그러면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 세계 건설을 한다면 에너지 협력. 또 하나는 미국은 전 세계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6G가 전 세계 1등이라면은 전 세계 우주 우리 통신망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면 윈윈이 되겠죠. 네. 또 하나는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려운 게 히토리가 어렵잖아요. 지금 중국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히토리 부분에 공동 투자를 해서 미래를 같이 건설하는. 그래서 네. 앞으로 서로 윈윈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당당하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해줘야 정부의 협상력을 키울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비판 또 규탄 이쪽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은 유한하고 국가와 국민이 무한한 거잖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10월 30일에 에이펙에 전 세계 정상들이 오게 되면 세계적인 외교 대전이 생길 텐데 네. 이때 좀 여야 정치권들이 좀 여기에 국가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야 아, 국가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감만 생각하지 말고. 에이펙이 당장 10월 30일 오면 당장 아마 숙소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고 네.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오고 푸틴 아니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네. 엄청난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 이 얘기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협상 와중에 우리 정세현 전 장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는데 지금 정부의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오버플레이 하지 말라. 또 우리 정보 고위 관계자도 우리 실용파만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자주파, 동맹파, 네. 그러니까 북한의 협력을 좀 강조하는 쪽과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 않은 네. 쪽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적절히 쓰는 게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사용하는 네. 게.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숨소리마저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알려줘야 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작은 목소리도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북한과 미국이 잘 지내게 해야 한다. 네. 저는 그런 게 지혜로운 길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자주파, 동맹파 이런 것보다는. 네네. 지금 대통령이
연설을 해서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엔드 이니셔티브 얘기를 예. 했는데 오늘 이제 북한은 물론 우리보다 이제 실무자급에 가까운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또 한 번 이제 절대로 핵은 내려놓지 않겠다. 이제 유엔 무대에서 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왕이 외교부장과 또 최선희 또 북한 외무성 장관이 또 만났고 이렇게 보면 북중 관계가 훨씬 밀착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요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마 북한 최선희 하고 왕이 부장이 만난 건 아마 10월 10일 날 북한의 그 노동당 기념일에 시진핑 주석을 아마 초청하기 위한 것 하나. 그게 그다음에 제일 두 크다고 번째로는 보시는 걸까요? 경제적 협력, 특히 경력, 네. 경제적 협력을 실제로 하게 해달라라는 부분을 나는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경협하고 일단 그 10월 10일 네. 노동당 기념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밀착할수록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엔드 이니셔티브 또 페이스메이커 전략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을 예상하고 저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이용해서 시진핑 주석을 북한에 불러서 협상력을 높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협상력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 과정을 노리고 저는 일이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연내에 만나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아마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건 먼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엔드라는 이니셔티브에 한 단계씩 저는 다가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금 페이스메이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세계의 정상들이 우리가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였잖아요. 네. 그 계엄이라는 그걸 딛고 세계 정상들이 와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인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일단은 나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왜냐하면 의미 있는 대화의 형식까지도 예상하신다면 같이 말해 주시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번이 그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원산 갈마지구를 개발하는 것을 원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타워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북한의 금강산 지역이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판문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쪽 북한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던데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 좀 네.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예,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창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자, 요거를 놓고 왜 이 시점에서 인사 개편을 단행했냐, 국감 출석 여부를 피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이라고 엄청나게 아마 지금 김현지 비서관 정도만큼 저도 이제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당시에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가긴 했는데, 근데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이펙 정상이나 사실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뭐 온갖 얘기가 비난이 많으니까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랑 일을 하냐. 정권 초창기에. 정권 초창기에 누구와 일을 하냐. 네, 네.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좀 우리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좀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는 좀 에이펙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관세 협상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집중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다가 우리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관련한 또 공방도 있고 또 뭐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 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민생 경제 외교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모습은 경제와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은 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제, 그다음에 민주당은 너무 정치적 이슈가 있다고 보니까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 경제 상황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반 하락이 오고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투톱은 정청래 총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주로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사위원장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정책위장한테 맡겨가지고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경제 외교 쪽으로 같이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이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책위장이나 상임위원장 차원에서 로키로 가는 것이 저는 국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기 여당이구나 안정감이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할 일은 다 할 수 있다 네. 생각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부와 함께 좀 보조를 맞추고 그 정치 현안들은 뭐 법사위라든가 또 해당하시는 관계자들께서 그렇죠. 하시되 로키로 가고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네. 풀어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점수로 한번 여쭤볼까요? 저 이재명 대통령은 70점쯤 되고 민주당은 한 40점쯤 되죠. 40점이면 과락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잘 못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좀 더 저는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과 정부하고 여당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경제 외교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민주당의 지도부도 경제 외교의 목소리가 커야 되고 그 개혁적인 목소리는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밀고 가더라도 그거는 주로 상임위원장과 그래 상임위 중심주의니까 그리고 정책위장 이렇게 한정희 위원장이 좀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과락인 40점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뭐 들어보나 마나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으면 저 정당으로 저는 존립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야당이 됐으면은 다시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생존 여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네. 민족의 자존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은 TK라는 대구라는 경주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텃밭인데 여기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노력을 하고 이럴 텐데 지금 장외로 나가면 정말 그건 장외 주식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점수는요? 이것도 말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점쯤 되는 것 같은데요. 10점 더 낮게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지금 닷새째고 네네. 네, 다행히 또 빠르게 수습되는 측면도 있지만 혼란 불편 여전하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당시라고 말씀드린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셨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국정 전반을 네.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셨는데 이번 이 화제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게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나라다. 지난번 3년 전에 이런 카카오 사태가 있었으면은 그때 이걸 듀얼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의 사고도 여러 군데를 두는데 이번에 보면은 데이터 백업만 해놓지 작동이 안 되는 건 듀얼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듀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걸 이미 충분히 있었는데 안 했다는 점. 두 번째는 리튬 배터리는 비교적 외부에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술적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계속 주장하는 건데 데이터청
또는 데이터부를 만들어서 AI 시대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 컴퓨팅 파워, 또 하나는 전기, 이 세 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데이터 부분에 결국은 강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 사무총장을 해보니까 전산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위가 낮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전산실 차원에서 이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AI 시대의 데이터 역량을 어떻게 가질 거고 이 전 세계적인 협력을 어떻게 나갈 건가라는 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소를 2번 잃었으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짤 때라고 봅니다.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좀 놀라웠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그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요건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 예산 문제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어제 감사원에서도 네.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알겠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나고 나서 초동 대응이 문제였다.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예,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업체가 아니라 굉장히 또 영세한 업체한테 이 업무를 맡겼고 아르바이트생이 동원됐다. 이러면서 이제 현 정부의 관리 책임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국회 사무총장 할 때 하루는 비상 이제 우리가 민방위에 뭐를 점검할 건가 해서 전산실을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이사도 새로 하고 전부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우리나라 이 데이터 이런 처리 자체가 전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점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위에서 볼 때는 무슨 전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이렇게 보는데 요번에 구글이 보안 관련 회사를 무려 46조 원에 샀거든요. 저는 지금 아마 대한민국 얼마 전에 KT 해킹됐죠? 네. SK 해킹됐죠? 롯데카드도 아마 있고요. 네. 대한민국 대부분의 많은 것이 해킹된 걸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해킹 문제와 보안 문제와 데이터 문제에 대한 AI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국가로 저는 확실히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산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리더십 자체가 뜯어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 부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조 대법원장 일찌감치 불출석 의견서 냈고요. 뭐 강행은 합니다. 예. 근데 조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 이제 열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법원이라는 게 우리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추후의 보루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며칠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엄청난 판결이 있었고 지규현 판사 이래서 과연 우리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낳은 게 나는 사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그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가 잡히고 지도부하고 교감은 있었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법사위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청문회를 이제 개최하게 된 형국인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대법원장 청문회, 그러니까 먼저 대법원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거라는 걸 스스로 좀 냈어야 됐고 민주당도 청문회 부분을 조금 더 지도부하고 좀 숙성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검찰 개혁 이 아젠다가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 폐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오늘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이 나고 1년간 유예는 됐는데 일단 당시 노무현 정부 참모진으로서 소회가 좀 남다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죠. 저는 검사와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반대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검사와의 대화를 했고 그때 정말 국민들이 치욕적으로 느끼게 발언하는 검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이 검사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노 대통령이 강금실 장관을 통해서 그분들의 대부분 그 피해를 본 검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 대체로 잘된 검사가 더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검찰을 독립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뒤에 검찰이 보여진 행태는 정말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거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 씨가 보여줬던 것은
검찰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아마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은 스스로 좀 자초한 일이고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다만 일본도 동경지검 특수부가 강할 때가 있었고 동경 경찰청이 강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한쪽의 권력이 강하면 반드시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밸런스를 잘 만드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분명히 가야 될 길이다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 수사를 무조건 자기들이 한다라기보다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청이죠. 이 부분 정도가 합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아마 국민들 간에 꽤 컨센서스가 있어야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저는 되지 충분히 않을까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한편으로는 검찰을 강력히 견제해야 되지만 과연 이게 경찰로 다 넘어가서 이게 될 건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한편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거고 그러면 절대 권력을 확실하게 제어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우리 말은 개혁이지 그 결과가 원하는 게 아니면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이 1년 동안에 제도 보완이 좀 확실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분들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왜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여론조사하면 70% 이상 나오잖아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무엇을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김수환 추기님께서 내 탓이요 이랬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고칠 건가부터 먼저 서로 시작하면 조금 더 사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어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지검장인 그 우리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 공개적으로 이 당부를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임은정 검사장의 용기 있는 발언 이거 좋게 봅니다. 그러나 또 검사이자 일개 공직자잖아요. 아무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 더 공직자답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이 발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잘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다만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씨와 그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일선 검사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문제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를 따로 불러서 전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거기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추석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긴 추석 연휴 기간 또 피해야 할 주제이면서 가족끼리는 또 많이 올라가는 단골 주제가 선거 정치 얘기라서요. 6.3 지방선거가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함학평들이 벌써부터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 큰 틀에서 어떤 것이 큰 그 아젠다가 될 거로 의제가 될 거로 보시나요? 결국은 집권 여당은 민생 경제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와 어떻게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하면 민생과 결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민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관세 협상이 일단은 쉽지 않고 뭐 물론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처럼 버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순순히 미국 쪽에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협상이 길어지면서 자동차 관세가 우리만 25% 지금 매겨지고 있고 또 의약품 관세, 반도체 관세, 오늘은 또 뭐 영화 관세, 가구 관세. 네, 이렇게 관세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증시는 좋습니다만 실물 경제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민생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한테 요것만큼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 IMF를 IT와 코스닥이라는 금융의 만남의 그 위기를 통해서 돌파했거든요. 네. 저는 AI와 금융을 만나서 결국은 세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위기의 강을 넘어가는 과감한 투자,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과감한 봅니다. 투자와 전략.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하마평 이제 나오는데 사무총장님도 거론되고 무슨 있잖아요. 하마평이요? 네. 뭐 강원도지사설, 경기도지사설 지금 분당에 지금 선거구를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주변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추석 때 내려가면은 저한테 하는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듣겠죠.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거라고 경청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때가 오겠죠, 뭐. 네. 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오늘은 은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휠체어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복잡한 도시 서울로 여행을 떠났죠.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까지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휠체어를 타는 많은 분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오늘 출근길에도 안개가 짙게 낀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의 가시거리가 180m, 진안은 200, 보은과 임실은 380m로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6도, 전주 16도, 대구 16.9도 등 아침 공기가 쌀쌀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25도, 대전도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 북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만 모레 목요일에는 하늘빛이 다시 흐려지면서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그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영동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필리버스터가 4박 5일간 진행이 됐고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표결은 끝났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지금 결국 하루씩 늦추는 결과밖에 안 나왔지만 국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아마 이재명 정부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내부에 특히 강성 당원들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이라 그럽니까? 개딸이란 그런 목소리 또 당내 강성 인사들이 지금 의석이 범여권이 180석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마구 밀어붙입니다. 일부 법안들은 심지어 국회의장도 수긍할 수 없는 법안까지 밀어붙이는데 이게 무소불위의 의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끊지 않으면은 하마터면은 지난 20며칠 첫날 필리버스터 첫날 한 60개 되는 문제의 법안들이 네. 한꺼번에 처리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안 때도 한번 수기해보자. 정말 수기해서 이걸 해야지. 이걸 이렇게 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는 일부 조직된 세력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휘둘리면은 국정의 안정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그 파급 효과 또 후폭풍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쟁점 법안 4개, 그다음에 네. 비쟁점 법안 5개가 이번에 이제 표결로 통과가 됐고 네. 아직 남은 비쟁점 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아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 만일 있으시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쟁점 법안을 앞에 인질로 세우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만일 비쟁점 법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버스터 실시할 때도 비쟁점 법안은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근데 우리 영남과 산불 문제, 산불 때는 그건 우리 당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그 법안, 자신들의 특히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로 요즘은 뭐 여야 합의를 했다가도 강경파들의 문자 폭탄이나 이런 비난 때문에 대통령도 말을 바꾸고 여당 대표도 말을 바꾸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입법 무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씩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씩. 네. 당내 의견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어제 우리 정책의원총회를 했는데 그때 원내 지도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어쩌면은 만일 1일, 2일에 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뭐 강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추석 연휴를 무릅쓰고도 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 네. 당론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정치적 직무유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들어서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비어있는 본회의장이다라고 해서 촬영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건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 중에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이게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들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매일 하다 보면 저희들도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에 대해서 어쩌면은 만일 민주당이 추석 연휴 동안 내내 골탕 먹으라고 그냥 자기들은 자리를 비우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하면 우리는 이제 열흘 가까운 이 연휴 또는 중간에 하루 또 근무한 날짜가 있습니다만
주말을 2번 끼고 중간에 추석 연휴 끼면 그때 내내 해야 됩니다. 그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지역에 또 일정도 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있고 그렇죠. 그 일을 해가면서 병행하려면은 저희들은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쟁점 법안 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 보고 계신 법안이 있다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예컨대 노랑봉투법도 그랬습니다만 노랑봉투법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진짜 그 우리 비조직 노동자들 또 하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울타리 밖에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자리를 나누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야말로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소득을 올리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과하다고 할 만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은 한국에서 더 이상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할 만큼 굉장하게 강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누구라도 노동쟁의를 벌이게 한다면은 그 사업장의 안정성 또 그 생산 라인이 돌아가야지만이 거기에 맞물려서 수많은 그 밴드들 하청 계열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회사들이 이어질 텐데 다른 하청 공장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그걸 원청의 문제 삼고 중단시키면 그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모든 하청 공장도 일제히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생각을 하고 그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의 8월 달에는 한 보름 정도 자기들도 외국도 가고 또 무슨 시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 2주 동안 이제 본회의를 안 열었습니다. 안 열면서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되는 기간이라도 조금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결국 그 보름 지나서도 또 강행을 했지만 지금 수많은 법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특별 내란 재판부라든가 또는 뭐 헌법 재판까지 사심을 하자든가 또는 뭐 지금 검찰청을 없애는 것도 그렇고요.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검찰이라는 제도가 최근에 정치적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영화 장발장에 보면은 원래 전근대 국가에서는 경찰하고 법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게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보안 수사도 하고 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막지 못했던 그런 인권 보호 장치인데 이제 그것마저 다 없애고 그래서 OECD 같은 곳에서는 총 부패 수사 능력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OECD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 범죄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제대로 법적으로 징치되고 있는가를 따지는데 그걸 걱정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죠? 네. 네, 과방위 관련 얘기로 질문을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개편 법안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서 10시간 넘게 하셨잖아요. 네네. 당시 요지는 뭘까요? 예, 방송미디어통신 특별위원회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난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 선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 때 이재명 윤석열 붙었을 때 그때 여야가 비슷하게 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진짜 우리가 미디어의 새로운 지금 방송, 통신, 미디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방송과 통신이 서로 다른 영역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렇게 융합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 때 그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범정부 논의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든 뒤에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로부터 한 20년이 이제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OTT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OTT라는 영역 근데 지금 KBS가 뮤직뱅크라든가 KBS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한류가 K-팝이며 K-드라마며 K-무비며 이런 한류가 전 세계에 알려진 셈인데 지금 정작 그 수확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방송은 재원이 부족해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해서 진짜 우리가 미디어를 살리기 위해서 이 OTT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범정부적으로 근데 여기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지금 부처만 해도 3개의 부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흥책도 집중적이지 못하고 서로 각각 예산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예산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규제는 또 마치 칡냉쿨처럼 칭칭 감아서 방송은 방송대로 뭘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 넷플릭스가 2008년에 2010몇 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그때 토기가 됐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사 KBS 제작 능력 또는 우리 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제작 능력보다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흥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KBS가 만들고 또 우리 공영방송들이 지상파 방송이 만들고 또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 엔터테인먼트 K-팝, 무비의 원조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우리는 쪼그라들고 우리는 이제 넷플릭스의 종속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생각은 원래 양당의 생각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방송통신과 OTT가 분리돼 있고 뭐 또 이게 문체부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되겠다. 네.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네. 안 그래도 저 정부 전체 재정으로 치면은 미국보다 터무니없이 작고 일본보다 작은데 네. 이걸 같은 정부 내에서라도 융합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진흥책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또 규제는 간명하게 그리고 진짜 문제되는 우리 과방위가 온통 방송 지배 구조로 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송 지배 구조만 따로 딱 떼어넣어서 그거는 이제 정말 공영방송위원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심도 깊게 따로 논의하는 그래서 독임제 부처, 장관급 부처 하나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융합적인 지원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부처를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자. 네. 그리고 지금 맨날 과방에서 뭐 싸우는 이런 방송 지배 구조는 방송 공영방송 공정위원회 뭐 이런 걸 따로 두어서 네. 사실 그게 양양의 대세였습니다. 대세였는데 갑자기 이게 이번에 심지어 민주당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 중에도 그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돌연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지금 오로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란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게 처분적 입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그 직원 한 몇십 명 내리는 거 말고는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분적 입법 이게 위헌적인데 그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방송 미디어 통신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뮤직뱅크가 전 세계 K-팝을 유행시켰는데 지금 그 재미는 K-팝 데몬 헌터스로 몽땅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뒤집는 구조를 만들자. 그걸 했고 그래서 KBS 재원도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방송법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또 정부 기구도 바꿔야 되지만 몇 개의 법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방송법 네. 같은 경우는 근데 KBS가 이 뒤에 우리 국회 앞에 큰 연구동이 있고 또 앞에 저 동여의도에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동산도 BBC나 NHK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KBS가 그 K 컨텐츠 진흥에 쓰도록 하자면 1조 정도만 조성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가 1,200억 들었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거 10개쯤 만들어야죠. KBS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구조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자동으로 내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 소원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많은 법조인들이 명백한 처분적 입법 한 사람을 겨냥해서 왜 우리가 위인설관이란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위해서. 네네. 이거는 위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뭐랄까 지인이라겠네. 한 사람을 찍어서 지목할 짓자. 지인 폐관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모순적인 게 뭐 정부 스스로가 이제 철회한 법 중에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 개편 법안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금융위원회를 바꾸면 이것도 이제 방미통이 방미통이 비슷하게 그렇죠. 새롭게 막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 위원장은 부칙에다가
이 위원장 그대로 선거한다 돼 있습니다. 그 네. 법에. 근데 이 방미통일법에는 모든 직원은 다 선거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통위원장만 배제한다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법을 만든 나라가 있어요. 이거 명백히 위헌이고요. 이거 위헌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 되면 또 국회만 불신받을 텐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오늘 네.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수기해 보라고 네. 제의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의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네. 우리는 방송 3법은 매우 위헌적인 법이고 어떤 국민의 방송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넘겨주는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극구 반대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 현상,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원조인 우리 방송사, 우리 K-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의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법을 다시 만들라고 지금 이거 뭐 한 사람 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하려고 해야죠. 왜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구조 개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히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의 일부 주류 의원들이 생각하던 방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주류 의원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이 본회의장에서 활짝 웃는 사진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예, 저로 이제 이걸 네. 민주당 내 두 기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다가 또 과방위하고 뭐 민연련 뭐 이런 네, 단체를 네, 쭉 해왔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쪽 목소리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방송과 통신업계와 미디어 전체 업계 이야기는 달라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었던 국정기획위원회 구상과도 완전히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크게 뭐 지난번에 박찬대 대표, 정청래 대표가 서로 맞서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개의 기류가 서로 다른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밀던 안이 되어서 본인은 활짝 웃으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나 또 당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요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김현지 비서관. 어제 이제 인사가 나서 전격적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이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며칠째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직을 일부러 이동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겠죠. 예, 과거에도 뭐 여야가 바뀌면서 했습니다만 대개 이제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지목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마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 많이 나왔을걸요. 근데 왜 굳이 이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대법원장은 나오라 하고 대법원장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청문회 자리에.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 대법원장의 지위가 총무비서관 대통령 비서관 하는 사람보다 못하냐 이런 참 자조가 나올 만큼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에 앞으로 남은 임기를 생각해서라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글 안에 소문이 다 글 밖으로 나옵니다. 소셜미디어가 없고 사람의 왕래가 없고 옛날같이 철저한 봉건 폐쇄 사회에서도 글 안에 소문이 다 글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런 양상 아닙니까? 지금 오죽하면 만사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사가 그 김비서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특별감찰관 같은 것도 요구하고 물론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안 해가지고 우리 당시에 여당이 여당 지위를 잃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권리에서 일어나는 소문이 때때로는 진실과 좀 거리가 멀어도 확대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특별감찰이라든가 또는 국회에 와서 소명함으로써 해결하고 혹여 오해받을 짓을 했다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중첩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훌 틀고 갈 문제지 이렇게 감싸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가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다 그 큰 대거를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또 다른 V제로 출연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의원님도 불씨를 언급하시는 걸 보니까 좀 비슷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역대 정부의 실패 과정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어느 실체다 또는 뭐 그 대통령 부인이 행세가 어떻다 또 대통령 뭐 측근에 어느 사람이 전혀 공직으로 검증되거나 공직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이
옆에서 영향을 행사한다. 이것이야말로 큰 것이고요. 네. 뭐 이게 물론 비서관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럴수록 이게 특별감찰관 대상입니다. 이게 특별감찰관 대상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아마 뭐 여당에서야 다들 지금 그 눈치 보느라고 그러겠지만은 야당에서라도 이 목소리를 높여줘서 스스로가 고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역대 정부의 역대 청와대 역대 대통령실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 관련 화제 관련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비 사태를 놓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책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관리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 아닙니까? 현 정부 지금 이제 더욱이 물려받은 지가 지금 이제 뭐 3달 4달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적이 있었으면 사실은 다른 걸 흔들 게 아니라 제가 아마 대통령실에서 또는 국정기획위원회였다면은 아마도 지난 정부 시절에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고치지 않은 것부터 빨리 했으면 말하자면 전봇대 뽑기 하듯이 그렇게 했더라면 미연에 막을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지금 우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해킹 아닙니까? 해킹. 네. 지금 미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우리를 해킹한 사람들을 해킹을 해보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킹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네. 프렉 보고서라는 데 나와 있고 오늘 어제 아침에 그게 경향신문의 일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사이버 보안 시스템,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SKT 그다음에 또 롯데카드 네. 또 KT 나올 때까지 네네. 아직도 각각입니다. 네네네. 각각이고 뭐 일만 생기면 과거 정부 탓하는데 네.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게 맞겠죠. 과거 정부 때 고쳐서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못 고쳤던 거 못 고쳤지만 지금 이것도 뭐 몇백억만 먼저 주었으면은 또는 지금 언론에 본물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예컨대 배터리가 있는 곳하고 네. 또 서버하고 서버하고. 거리가 얼마다 또 몇 번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감사원 발표도 어제 있었죠. 그러면 없는 예. 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근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 또는 당시에 이후에 밝혀진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가지고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일부터 했어야죠.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멀쩡한 시스템을 갈아엎고 그다음에 뭐 그 정말 울타리 밖 노조 강력한 노조 밖에 울타리에 있는 힘없는 근로자들 일자리 뺏는 그런 법안 만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수기를 통해서 하고 같이 저희들도 비정규직과 힘없는 원화청 구조의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지. 지금 그걸 지난 100일 동안은 딴짓 하다가 그리고 뭘 했습니까? 지금 특검도 만들어가지고 검찰청 몽땅 다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부산 큰 지방 검찰청 서너 개씩을 다 빼서가지고 똑같은 수사를 아무 성과도 없이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달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역대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 탓하는데 그러면 나라가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강 덧붙이겠습니다. 실장도 훌륭합니다. 네.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주요 또 출석을 요구했던 분들도 대법관들도 예. 또 지기현 판사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청문회가 오늘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 또 어떤 기능을 할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불출석을 갖고 또 고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건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이게 지금 보십니까? 여권 내에서도 큰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했을 때 당시에 그 당 지도부에서도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걸 말리고 그랬습니다. 말렸다가 또 민주당 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이 오고 하니까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고 당대표 또 원내 지도부도 한 발 물러서고 심지어 뭐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또 여당 지도부가 이런 말을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 사랑지에서 넥서스라는 신간을 썼던 유발 하라리와 이제 이렇게 쭉 대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발 하라리가 바로 한국에서 책을 내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언론을 공격하고 언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발 하라리하고 그때 무슨 말씀 나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의 석학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격도 무너집니다. 제발 사법부야말로 그것이 최근에 몇 가지 큰 법의 정신에 또는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 상권 분립이란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주권자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주면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공직자를 종처럼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으로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출직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청문회라든가 또는 위임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것도 정부의 무한 권력을 절제하고 견제하라고 그런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근대 관료제의 원리에 따라서 상권 분립이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그것도 과반도 아니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범여권이 180석 있으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전국적으로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5%포인트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권 분립 전체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금 아무리 좋게 봐도 이 국민의 그리고 아무리 인색하게 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 분립을 허물고 언론을 어떤 공정한 언론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허물고 법원을 공격해서 법원을 겁박하는 결국 어느 나라처럼 되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연성 독재로 나아간 국가의 길로 자칫하면 접어들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한 위기이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안보 위험은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다가 성장 동력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명자의 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시가 좋아도 지리보다 이기수가 없고 지리라고 하면 우리가 막 갖춘 여러 가지 조건이겠죠. 아무리 천시와 지리가 좋아도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협치,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 편가르고 나는 국민인데 너는 누구냐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가겠습니까? 그걸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접했습니다. 주민 직접 투표로 이루어지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 임명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 이 법안 발의한 배경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이게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행정도 서로 협치해서 서로 막 지금 칸막이로 쓰고 있거든요. 칸막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야말로 지방 발전에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감이 자기 이념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쓰고 정작 그 지방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쓰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이래서 안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옛날에 한국계 워싱턴 DC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미셸 리라고 아시죠? 미셸 리가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워싱턴 시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워싱턴 시가 흑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흑인 시장이었는데 이분이 이건 워싱턴시를 발전시키려고 DC를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겠는데 마침 볼티모어에 미셸리라는 한국계 이 교육운동가가 볼티모어에 교육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변두리에서 못 살고 또 흑인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엄청난 학업 진출을 이뤘어요. 그분을 교육감으로 임명했던 거거든요. 임명을 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임명한 경우에 있고 또 교육자치법에도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이게 주민들이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무슨 교원단체 대학 교원 3년 경력은 출마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12년 동안 초중고 교육시켰던 학부모들은 출마를 못합니다.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벽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안에 합의를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찬성 입장 밝히면서 2년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었던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지금 중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평화 구상안은요. 일단 첫 번째가 모든 인질과 사망자를 돌려보낸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72시간 안에 송환하러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자 지구를 점령하거나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임시 통치하고 감독하는 평화위원회 의장으로 이제 새로 임명이 되고 대신에 아랍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이 가자 지구에서 평화를 질서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하마스입니다. 네. 일단 외신들은 하마스가 아직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약점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제 건설하는 것을 열어두면서 두 국가 해법을 사실 서방 국가도 요즘 최근에 다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문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얘기될지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약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하긴 했습니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 전에 이 카타르에서 하마스가 활동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를 공격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카타르에게 사과 입장 밝혔고 절대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네.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양측 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으로서는 약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날 오후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대표 포함해서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번 만남은 슈머 원내대표가 존 춘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정부 셧다운 시한이 다가오지 않냐라 말하면서 일단 자리를 좀 만들어라 촉구하면서 만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회계 연도 종료일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의회 예산안 두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공공의료보험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임시 예산안에 그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일단 현재 예산안 가지고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양측 간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 회계연도 종료일이 미국이 9월 30일이다 네. 보니까 이맘때 되면 셧다운 뉴스가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 셧다운이 실제로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면 법 집행이나 국경 수비 같은 필수 영역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은 업무를 멈추게 되고 무급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비필수 분야 직원들은 의회가 새로운 예산 승인할 때까지 휴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또 며칠 있으면 예산이 통과가 돼서 복귀가 되는 건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최근에 연방 정부 기관들에게 메모를 보내서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 휴직 같은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셧다운을 계기로 해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고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노렸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정부 기관을 대폭 구조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거 일환으로 이 셧다운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료보험 확대에 대해서 이걸 불법 이민 문제와 연결지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국경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의료보험 협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정언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궤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협상안 예산 두고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꽤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네요. 네. 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해외 근무 미군 장성들을 대거 미국 본토로 불러들였는데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이제 뭐 전쟁부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800여 명의 지휘관 소집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헤그스 장관이 지난주 미국과 세계 각국에 있는 준장, 그러니까 1성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참석자들에게 정복 착용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뭐 미국 언론들은 헤그세 장관이 국방부의 전사 정신으로 진행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체력 조건 등 여러 가지 것을 언급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왜 불렀는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고위 지휘관들을 해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그스 장관이 최근에 국방정보국 국장 포함해서 20명의 고위직관을 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AP통신에서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의에 참가를 하면서 이번 회의가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미국 전쟁부가 4성 장군인 주한 미군 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표기를 했는데, 전쟁부 쪽에서는 기술적 오류라고 밝히곤 있는데 혹시 이게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 전쟁부, 그러니까 미 국방부 내부 자료를 공개가 된 게 있는데요. 현직 대장, 즉 별 4개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별 3개로 표시가 된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미국 안팎에서 주일 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격상을 시키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중장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계급 하나 낮출 수 있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별 4개 이제 미군이 3개로 낮춰주게 된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측에서는요, 단순한 시스템의 오류였고 바로 잡았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시점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그스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를 간소화하겠다면서 4성 장군과 제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현역 4성 장군 수를 최소 20% 줄이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계급이 잘못 표기된 장성은 브런슨 사령관과 클라크 태평양 육군 사령관 2명인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태평양 지역의 육군을 지휘하는 클라크와 그리고 한군 내 미 지상군을 지휘하는 브런슨 모두 지휘권 축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직책을 맡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주일 미군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게 맞물리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군 장성들을 불러들인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군 장성들을 한꺼번에 미 본토로 오라라고 명령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장교들이 이렇게 수천만 달러 비용이 들면서 오게 되는 것이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 이건 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냐라고 월스트리트전에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무기 밀매 근절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류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미 국무부가 26일 날 안보 이행 그룹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무기 밀매 차단 공동 대응을 시작했고요. 마약 조직을 해체하고 마약 펜타닐 위기 종식, 또 국경 안보 강화, 불법 자금 단속 등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주 멕시코 미국 대사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무기 유입을 끌어내기 위한 사상 처음의 공동 검문, 실시간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면서 미국과 멕시코가 역사적인 협력을 한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쉐인번 멕시코 정부 측에서도 트럼프 정부와 공조를 강조하면서 멕시코의 국제 마약 조직의 핵심 여러 가지 조직원들에서 미국으로 인도를 하면서 미국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무기로 해서 이민자 유입 억제와 마약 조직 단속 등에 대해서 강경하게 입장을 밀어붙이자 멕시코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인데 네. 이분이 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이 아니라 장관급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4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고요. 후지TV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5명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 사회자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그 자민당 내에서 한 토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다케시마의 날,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금까지는 차관급 인사가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올려서 장관급 인사를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냐. 뭘 그렇게 눈치를 보냐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극우 인사고요. 이런 발언 여러 차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후지TV 토론회에서 진행자가 그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해서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 요청했고요. 그러자 이 다카이치 후보가 손을 번쩍 들고 만약에 혹시라도 검토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확실히 얘기된다. 재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과 일본은 그 협의안에 사인을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뒤집고 다시 협상한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정부 대표 참가자를 장관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라면서 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 일본이 사실 독도를 자기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센카쿠 열도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영유권을 주장을 하는 곳인데 네네. 그 문제를 얘기하다가 다카이치 후보가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이즈미 신치로 네. 농림수산상이 댓글 공작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후보가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인데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댓글 공작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선거 캠프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다른 의원실 등에는 호의적인 댓글을 달았고요. 반대로 자신의 경쟁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의뢰했다는 의혹을 불거졌는데요. 결국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면서 직접 사과했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공작을 담당했었던 담당자는 바로 경질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자민당 후보들 간에는 그렇게 뭐 얘기 없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번 일 때문에 고이즈미 후보가 좀 타격을 입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뉴스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의 최저 기온이 17.3도, 대구 15.8도로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햇빛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아침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서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 아침마다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곤 하는데요. 지금은 전 시간보다 옅어졌지만 아직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나면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 북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만 모레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그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영동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500여 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구청과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는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해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화재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는데요. 총체적으로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그 화재 때문에 이게 지금 서버에 피해를 입은 거여서 결국은 이 배터리 관리라든가 또 배터리하고 이제 서버를 그러니까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에 이제 둔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직접적인 이제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좀 그러니까 서비스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백업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 647개에 해당하는 이제 이 행정 업무 시스템들이 지금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법적인 어떤 증명을 위해 필요한 뭐 서류들을 뭐 정보 24 같은 데서 뭐 중등록동초본 같은 서비스도 중단이 되고 또 우편이나 금융 서비스도 중단돼서 국민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상당한 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중요한데 나가서 지금 이 업무 시스템들이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뭐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것들도 지금 마비가 돼서 대국민 서비스든 우리 행정 내부 서비스가 다 마비되는 아주 이제 중요한 사태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다시 가동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 화재의 이제 원인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경찰 등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이 배터리가 사용 연한이 이제 10년인데 한 1년 정도 초과한 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노후 배터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능 이상으로 뭐 열 폭주가 일어나서 뭐 폭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화재가 이제 서버와 함께 있던 그 배터리를 이제 지하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분리 작업을 하다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분리 작업 과정에서 그 작업자들의 좀 과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어떤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발화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찰이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와 서버를 같은 공간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네네. 왜 이 배터리와 서버를 같은 공간에 뒀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 설계 및 안전 원칙에 따르면 이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이런 그 UPS 배터리실은 이제 핵심 장비인 서버실하고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배터리를 지하 공간으로 이제 옮기려고 한 것도 보면 결국 같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왜 이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는 뭐 추정해 보면 우선 이제 효율적으로 보면 뭐 서버나 배터리에 같이 있는 게 뭐 전기 선로나 뭐 배선 거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가까운 데 있는 게 좀 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위험성은 커지지만 그 두 번째는 이 대전 그 센터가 원래 이제 전화국 건물을 이제 개조하면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 처음부터 이런 이제 서버하고 이제 이런 배터리 분리하는 게 좀 설계상 반영되기 어려워서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데이터 백업 또 이중화 같은 재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건 뭐 지금 보면 거의 백업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재복구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데이터만 백업된 이제 반쪽짜리 이중화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본 데이터가 예컨대 손상이 돼도 뭐 자료를 복원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 데이터 백업을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서버나 스토리지 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이제 시스템이 동시에 이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백업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구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022년도에 카카오 이제 먹통 사태 났을 때 그 이 국정자원 원장이 뭐 3시간 내에는 뭐 복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지켜지지 않은 거죠. 예. 지금 벌써 뭐 핵심적인 피해를 입은 지금 사실상 이제 불타버린 시스템은 뭐 지금 거의 4주 이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데이터 백업에 불과한 그래서 완전히 실시간으로 이제 이게 백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까지는 가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이제 그 소위 이제 동시에 이제 운영 가능한 걸 액티브 방식이라 그러는데 네네. 이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 국정자원, 국가정보자원 제사센터, 공주센터가 지금 2008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개청이 준비 중이었다. 이거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왜 이렇게 개청이 늦어진 걸까요? 네, 그 공주센터는 이제 지금 대전센터 말고 광주하고 대구에 또 센터가 있는데 특별히 또 이제 뭐 제4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공주센터가 만들어지고 했던 이유는 뭐 지진이나 화생방 같은 데도 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전인 센터가 마비되더라도 행정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2008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계속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뭐 또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고 그다음에 뭐 착공 이후에도 뭐 공사비 정액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계획 재검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랜 기간 논란을 거쳐가지고 건물 자체는 이제
2023년 5월달에 이제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2023년도 이제 11월달에 정부 행정 전산망 또 마비 사태가 생겨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게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 그러니까 이제 주 시스템이 이제 장애가 생기면 이제 보조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걸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백업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액티브 방식으로 이제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실제 서비스 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내년 정도 돼야지 아마 그 실질적인 백업 시스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 액티브 방식을 좀 빠르게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 늦은 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꼭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화재 피해를 입은 시스템 96개를 포함해서 647개 정부 전산 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복구는 하고 있는데 완전한 복구까지 4주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4주 정도면 정말 될까요? 그것도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데이터가 이제 소실된 것들을 뭐 하나하나 복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뭐 당초보다 좀 더 뭐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태는 사실 뭐 거의 일반 국민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화재에 대비한다고 했던 작업 중에 일이 벌어져서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 국가 정보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제 뭐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은 그 화재 위험이 있는 배터리하고 이제 서버를 같은 공간에 뒀던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여서 이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그 좀 분리해서 적용하는 원칙 기준들을 만들고 이걸 집행해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방식으로 백업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번 재난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변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쪽으로 같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3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